당신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아닙니까?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요. 전 목숨으로 증명했습니다. 계약서는 확인하셨죠? 네, 다 봤습니다. 그럼 보증금 5천만 원 입금 확인되면 열쇠 드리겠습니다. 윤미경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두꺼운 전세 계약서를 꼼꼼하게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군대에서 배운 대로 서류 검토는 기본이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셨죠? 네. 문제 없으시면 사인해 주세요. 미경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28년. 군 생활 전부를 모아둔 돈. 퇴직금까지 합쳐 겨우 만든 5천만 원. 계약서에 윤미경 사인을 했다. 이름 석자가 서류 위에 또렷하게 새겨졌다.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집주인이시네요. 집주인. 그 말이 낯설었다. 미경은 평생 군 막사, 관사, 숙소에서만 살았다. 자신의 집이라는 게 없었다. 이제 처음으로 집이 생긴다. 하지만 뭔가 불안했다. 이유 없는 불안. 군인의 육감 같은 것. 미경은 무시했다. 민간인이 됐으니까 예민한 거겠지. 열흘 후 미경은 이사를 했다. 서울 외곽의 빌라 2층. 작았지만 깨끗했다. 짐도 많지 않았다. 군복 몇 벌, 책 몇 권, 훈장과 표창장. 그게 전부였다. 첫날 밤 미경은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았다. 아직 가구가 없었다. 전등도 없었다. 핸드폰 손전등만 켜놓고 앉아 있었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군대에서는 항상 소음이 있었다. 병사들 발소리, 구령소리, 차량 소리. 하지만 여기는 조용했다. 미경은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미경은 일자리를 찾았다. 경비, 청소, 택배 상하차.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하루 8시간, 때로는 12시간. 몸은 힘들었지만 버틸만 했다. 군 생활에 비하면 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주인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세금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은행 대출이 밀려서.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럼 제 보증금은요? 배당받으셔야죠. 근데 선순위 채권이 많아서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미경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못 받는다고? 5천만 원을? 28년 모은 돈을? 다음 날 미경은 법원에 가서 등기부를 떼어봤다. 근저당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집값은 1억, 선순위 채권만 8천만 원. 미경의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은 배당 순위에서 밀렸다. 받을 수 없었다. 사기였다. 전형적인 전세 사기. 집주인은 이미 잠적했다. 중개사도 연락이 끊겼다. 미경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다. 비슷한 피해자가 수십 명이에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한 달 후 미경은 집에서 쫓겨났다. 경매로 새 주인이 들어왔다. 짐을 싸서 나와야 했다. 갈 곳이 없었다. 친척도 없었다. 친구도 없었다. 군대 동료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사정이 어려웠다. 미경은 지인의 고시원에 일주일 묵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일용직으로 번 돈은 당장 먹고 사는 데 썼다. 고시원비를 낼 여유가 없었다. 그렇게 미경은 거리로 나왔다. 52살, 28년 군 복무. 전역 후 1년 만에 노숙자가 되었다. 겨울이었다. 영하의 날씨. 미경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군용 침낭을 펼쳤다. 군에서 쓰던 것. 유일하게 남은 재산. 밤이 깊었다. 미경은 벤치에 누워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군대에서 야간 훈련할 때 보던 별. 그때는 동료들이 옆에 있었다. 지금은 혼자였다. 왜 이렇게 됐을까? 미경은 생각했다. 규칙을 지켰다. 명령을 따랐다. 계약서도 확인했다. 법도 믿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 거짓말, 사기, 배신. 그게 세상이었다. 군대는 달랐다. 명령은 명령이었다. 규칙은 규칙이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았다. 하지만 지키면 보호받았다. 미경은 그 안에서 안전했다. 하지만 전역 후 사회는 달랐다.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었다. 보증은 거짓말이었다. 법은 느렸다. 미경은 보호받지 못했다. 미경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군번줄이었다. 28년간 목에 걸고 다녔던 것. 전역할 때 기념으로 받은 것. 미경은 그것을 쥐고 눈을 감았다. 군대는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세상은 그랬다. 속삭이듯 말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 하지만 미경 자신은 들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어났다. 몸이 얼어붙어 있었다. 손가락이 감각이 없었다. 천천히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시켰다. 군에서 배운 동상 예방법. 공원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봤다. 낯선 얼굴, 야윈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머리는 헝클어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군인의 눈빛. 미경은 화장실을 나와 공원을 걸었다. 새벽 6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다. 군대식 생체시계. 벤치마다 노숙자들이 있었다. 다들 잠들어 있었다. 미경만 깨어 있었다. 걸으며 주변을 살폈다. 위험 요소 확인. 동선 파악. 탈출로 확보. 군인의 본능.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여자였다. 비슷한 나이대. 손에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커피 드실래요? 미경은 경계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하나 더 샀어요. 마셔요. 미경은 받았다. 따뜻했다.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살아요. 김미숙이에요. 윤미경입니다. 군인이셨죠? 미경은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미숙은 웃었다. 자세 보면 알죠. 걸음걸이도 다르고.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미숙도 사연이 있었다. 이혼 후 집을 나왔고 일자리를 잃고 병까지 얻었다. 지금은 공원에서 산다고 했다. 어떻게 버티세요? 미경이 물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미숙이 답했다. 미경은 그 말이 인상적이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산다. 차이가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경은 공원에서 살았다. 낮에는 일용직을 뛰었다. 밤에는 벤치에서 잤다. 미숙과 가끔 대화를 나눴다. 다른 노숙자들과도 인사를 했다. 공원에도 규칙이 있었다.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다.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미경은 그 규칙을 지켰다. 군대처럼.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돈을 모아도 월세조차 못 구할 금액이었다.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상황. 경찰 조사는 느렸다. 미경은 자꾸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28년 군 복무한 사람의 말로가 이건가? 답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 버텼다. 아니, 살았다. 미숙의 말대로. 어느 날 저녁 미경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다. 1,000원. 저녁 식사였다. 공원으로 돌아와 벤치에 앉아 먹었다. 맛이 없었다. 하지만 배는 채워졌다. 미숙이 다가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기침을 했다. 미경 씨, 혹시 감기약 있어요? 없는데요. 많이 아프세요? 좀 그래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다. 미경은 자신의 침낭을 건넸다. 이거 쓰세요. 따뜻해요. 아니에요. 미경 씨가 쓰세요. 전 괜찮습니다. 군대에서 추위 훈련 많이 받았어요. 미숙은 받았다. 고마워요. 그날 밤 미경은 침낭 없이 잤다. 추웠다. 몸이 떨렸다. 하지만 버텼다. 군인은 버티는 사람이니까. 새벽 미경은 잠에서 깼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소리 때문이었다. 희미한 울음소리. 어디선가 들려왔다. 미경은 몸을 일으켰다.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기 울음소리. 공원 어딘가에서. 미경은 벤치에서 내려왔다. 소리를 따라 걸었다.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군인의 야간 이동법. 소리는 공원 한쪽 구석, 관목 뒤에서 들려왔다. 미경은 다가갔다. 그리고 봤다. 벤치 아래 작은 박스 안에 아기가 있었다. 미경은 멈춰섰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박스 안에 아기가 혼자 있었다. 급하게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공원은 고요했다. 아기 울음소리만 들렸다. 미경은 무릎을 굽혔다. 박스에 가까이 다가갔다. 아기는 담요에 쌓여 있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힘없이 울고 있었다. 미경의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아기 이마에 손을 댔다. 체온 확인. 군에서 배운 응급처치 기본. 뜨거웠다. 열이 있었다. 체온 상승. 탈수 가능성. 미경은 상황 파악을 하며 중얼거렸다. 아기를 안아 올렸다. 너무 가벼웠다. 생후 몇 개월 안 된 것 같았다. 담요를 확인했다. 젖어 있었다. 오줌이었다. 기저귀도 없었다. 아기는 계속 울었다. 미경은 당황했다. 아기를 다뤄본 적이 없었다. 군인으로 살았지 엄마로 산 적은 없었다. 하지만 몸이 반응했다. 군인의 본능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을 알았다. 미경은 아기를 품에 안았다. 자신의 체온으로 감쌌다. 괜찮아. 괜찮아. 속삭였다. 아기는 조금 진정되었다. 울음이 잦아들었다. 미경의 심장 소리를 들은 듯 했다.
미경은 주변을 다시 살폈다. 누가 아기를 버린 것이다. 박스에는 쪽지가 하나 있었다. 미경은 집어들었다. 핸드폰 손전등으로 비쳤다. 미안합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게 전부였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아무것도 없었다. 미경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기를 안고 일어섰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새벽 3시. 파출소는 멀었다. 아기는 열이 있었다. 먼저 응급처치가 필요했다. 미경은 자신이 앉아있던 벤치로 돌아갔다. 침낭을 덮고 자고 있었다. 미경은 조용히 다가가 깨웠다. 미숙 씨. 미숙이 눈을 떴다. 미경 씨? 무슨 일이에요? 아기를 찾았어요. 미숙은 벌떡 일어났다. 아기를 봤다. 눈이 커졌다. 어디서요? 벤치 아래 박스 안에 버려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미숙은 아기를 들여다봤다. 얼굴을 만졌다. 열이 있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지금은 새벽이에요. 응급실밖에 없어요. 그럼 응급실로 가요. 돈이 없어요. 미숙은 주머니를 뒤졌다. 10,000원짜리 2장이 나왔다. 이거라도 쓰세요. 미경은 받지 않았다. 미숙 씨 돈이잖아요. 이 아이가 더 급해요. 미경은 돈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갚을게요. 됐어요. 빨리 가요. 미경은 아기를 안고 공원을 나섰다.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았다. 걸어서 20분 거리. 미경은 행군할 때 속도로 빠르게 걸었다. 아기를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안았다. 군에서 배운 물자 운반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간호사가 맞았다. 무슨 일이세요? 아기가 열이 있어요. 보호자이세요? 아니요. 공원에서 찾았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변했다. 잠시만요. 의사를 불렀다. 의사가 아기를 확인했다. 체온 38.5도. 탈수 증상 있음. 즉시 링거 투여하겠습니다. 아기는 응급실 침대로 옮겨졌다. 의사와 간호사가 처치를 시작했다. 미경은 아기 손을 꽉 잡고 옆에서 지켜봤다. 처치가 끝났다. 의사가 나왔다.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입원이 필요해요.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 없으면 하루 20만 원 정도요.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다. 20만 원. 없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돈이 없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유기아동이면 복지 시스템으로 연결돼요. 알겠습니다. 의사는 들어갔다. 미경은 복도에 앉았다. 아기는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이 조금 나아 보였다. 미경은 핸드폰을 꺼냈다. 112에 전화했다. 신고하겠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왔다. 미경에게 상황을 물었다. 미경은 설명했다. 공원 박스 쪽지. 모두. 경찰은 기록했다. 아기는 일단 병원에서 치료받고 이후에 보호시설로 갈 거예요. 보호시설이요? 네.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요. 거기서 입양이나 위탁 절차 진행할 거예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았다. 자신은 아기를 키울 수 없었다. 돈도 집도 능력도 없었다.
경찰이 갔다. 미경은 다시 앉았다. 아기가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아니, 그냥 무사하기를. 새벽 5시 간호사가 나왔다. 아기 깼어요. 보시겠어요? 미경은 들어갔다. 아기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링거를 맞고 있었다. 눈을 뜨고 있었다. 작은 눈, 까만 눈동자. 미경을 똑바로 쳐다봤다. 울지 않았다. 그저 봤다. 미경은 다가갔다. 손을 뻗었다. 아기가 손을 잡았다. 작은 손가락으로. 힘이 있었다. 작지만 확실한 힘. 미경의 가슴이 뭉클했다. 이상한 감정. 처음 느끼는 감정. 보호욕, 책임감, 연결감. 너, 이름이 뭐니?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냥 미경을 봤다. 아기는 미경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간호사가 말했다. 남자아이예요. 생후 3개월 정도로 보여요. 건강해요? 지금은 괜찮아요. 열도 내렸고, 하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 손을 놓았다. 아니, 놓으려 했다. 하지만 아기가 더 세게 잡았다. 놓지 않으려는 듯. 신기하네요. 간호사가 웃었다. 아기가 손님을 좋아하나 봐요. 미경은 웃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 아기를 두고 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두고 가야 했다.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 미경은 아기 손을 천천히 풀었다. 미안해. 이모는 가야 해. 아기는 울지 않았다. 그저 미경을 봤다. 알 수 없는 눈빛. 미경은 응급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병원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공원으로 돌아왔다.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경찰이 왔고 보호시설로 간대요. 잘 됐네요. 네. 하지만 미경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미숙은 알아봤다.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불편해요. 아기가 걱정돼요? 네. 미숙은 미경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 잘했어요. 아기를 살렸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게 큰 거예요. 미경은 벤치에 앉았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다. 아기 얼굴이 떠올랐다. 작은 손, 따뜻한 체온,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나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미경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없었다. 단지 느낌만 있었다. 뭔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사흘이 지났다. 미경은 아기를 보러 매일 병원에 갔다. 면회는 안 됐지만 멀리서라도 확인했다. 간호사들은 미경을 알아봤다. 또 오셨어요? 웃으며 물었다. 미경은 민망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거짓말이었다. 병원은 공원에서 20분 거리였다. 지나가는 길이 아니었다. 일부러 온 것이었다. 나흘째 간호사가 말했다. 아기 내일 퇴원해요. 보호시설로 가요. 어디로요? 서울 아동일시 보호시설이요. 거기서 입양 절차 진행할 거예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네. 아기 건강도 좋아졌고 잘 될 거예요.
하지만 미경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보호시설, 입양, 낯선 단어들. 아기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까? 좋은 부모를 만날까? 행복할까? 미경은 병원을 나왔다. 공원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려 우유를 샀다. 그리고 기저귀도 샀다. 10,000원이 넘었다. 미경의 하루 식비였다. 공원에 도착해 미숙에게 물건을 보여줬다. 이거 병원에 전달하려고요. 미숙은 미경을 쳐다봤다. 미경 씨, 그 아기 너무 신경 쓰이나 봐요? 아니요. 그냥 거짓말 마요. 매일 병원 가잖아요. 미경은 할 말이 없었다. 미숙이 이어갔다. 미경 씨가 키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요? 그 아기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돼요. 전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만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아예 못 키우는 거예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숙의 말이 맞았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다. 계속 생각했다. 아기를 키우는 것 불가능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갔다. 내가 왜 이러지? 미경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았다.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논리는 안 되라고 말했다. 감정은 하고 싶어라고 말했다. 새벽 미경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미숙이 옆 벤치에서 자고 있었다. 침낭을 뒤집어 쓰고 기침 소리가 들렸다. 심했다. 미숙 씨, 괜찮으세요? 미숙이 눈을 떴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이 파랬다. 미경은 걱정됐다. 병원 가보세요. 돈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감기일 뿐이에요.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자신도 돈이 없었다.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미경은 일용직을 나갔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는 일. 하루 8시간. 10만 원. 힘들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저녁에 공원으로 돌아왔다. 미숙이 벤치에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미경은 달려갔다. 미숙 씨, 대답이 없었다. 미경은 미숙을 흔들었다.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흐렸다. 미경 씨, 괜찮아요? 아니요. 많이 아파요. 미경은 구급차를 불렀다. 119 구급대원들이 왔다. 미숙을 실었다. 미경도 따라갔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진단했다. 폐렴입니다. 심각해요.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비용은요? 최소 일주일 입원. 1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못해요. 돈이 없어요. 의사는 난처해했다. 그럼 응급처치만 하고 귀가하셔야 해요. 미경은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을 꺼냈다. 오늘 번 10만 원이 있었다. 전부였다. 이거라도 쓰세요. 미숙은 손을 저었다. 안 돼요. 미경 씨 돈이잖아요. 됐어요. 받으세요. 안 돼요. 두 사람이 실랑이하는 동안 의사가 끼어들었다. 일단 응급처치하겠습니다. 비용 문제는 나중에 상담하시죠. 미숙은 입원했다.
미경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미숙은 링거를 맞으며 눈을 감고 있었다. 미경 씨, 네. 제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금방 나을 거예요. 아니에요. 느껴져요. 제 몸이 한계예요. 미경은 말을 잃었다. 미숙이 계속했다. 저 죽으면 그 아기 좀 봐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에요. 미경 씨는 그 아기를 키울 수 있어요. 전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미경 씨는 마음이 있어요. 미숙은 미경의 손을 잡았다. 군인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 미경의 가슴에 박혔다. 군인, 지킨다. 명령, 책임. 미숙은 눈을 감았다. 잠든 것 같았다. 미경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대로 앉아 있었다. 사흘 후 미숙은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미경이 옆에 있었다. 장례식은 간소했다. 연고자가 없었다. 공원 노숙자 몇 명이 왔다. 미경도 있었다. 화장을 하고 뼈를 모았다. 공원 한쪽에 뿌렸다. 미숙이 좋아하던 곳. 미경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미숙이 앉던 자리 텅 비어 있었다. 미경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군인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지막 말, 유언 같은 말. 미경은 결심했다. 아기를 찾아가기로, 그리고 키우기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 명령이 아니었다. 미경 자신의 선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서울 아동일 15호 시설을 찾아갔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도착했다. 외곽의 조용한 곳. 현관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맞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어떤 아이요? 일주일 전에 공원에서 발견된 아기요. 제가 신고했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아, 그 아기요. 지금 2층에 있어요. 근데 면회는 가족만 가능한데요? 전 발견자예요. 그래도 꼭 봐야 해요. 직원은 난처해했다. 상급자를 불렀다. 시설장이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미경은 설명했다. 공원에서 아기를 발견한 것, 병원에 데려간 것, 그리고 지금 아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다는 것. 시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깐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짧게요. 감사합니다. 시설장이 미경을 2층으로 안내했다. 영화실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이 보였다. 여러 명. 미경은 그중 하나를 알아봤다. 자신이 발견한 아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혼자 울지 않고 있었다. 그저 천장을 보고 있었다. 저 아기예요. 네. 건강은 회복됐어요.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입양은요? 아직 절차 진행 중이에요. 시간이 좀 걸려요. 미경은 유리창에 손을 댔다. 아기를 봤다. 아기도 미경을 봤다. 인식하는 것 같았다. 작은 손을 흔들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안 돼요. 감염 위험이 있어서요. 그럼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시설장이 물었다. 혹시 입양을 고려하시나요? 미경은 놀랐다. 제가요? 네. 발견하신 분이니까 우선권이 있어요.
하지만 전 집도 없고 직업도 불안정해요. 그래도 신청은 할 수 있어요. 심사를 받으시면 돼요. 미경은 망설였다. 입양,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건 평생의 책임이었다. 생각해 볼게요. 서두르세요. 다른 신청자도 있거든요. 미경은 시설을 나왔다. 공원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반복했다. 답은 여전히 불확실했다. 공원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다. 미숙의 빈자리가 보였다. 미경은 그곳을 쳐다봤다. 미숙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그날 저녁 미경은 결정했다. 신청하기로. 불가능해 보여도 해보기로.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다시 시설을 찾아갔다. 시설장에게 말했다. 입양 신청하겠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시설장은 서류를 꺼냈다. 작성하세요. 그리고 심사를 받으셔야 해요. 경제력, 주거 환경, 신원 조회 등등. 미경은 서류를 받았다. 복잡했다. 여러 항목. 이름, 주소, 직업, 수입, 재산. 미경은 빈칸이 많았다. 주소 없음 노숙 중. 직업 일용직. 월 수입 불규칙 평균 200만 원. 재산 없음. 미경은 펜을 쥐고 망설였다. 이 서류로 통과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썼다. 정직하게. 거짓 없이. 군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서류를 제출했다. 시설장이 받았다. 훑어봤다.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경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조건으로는 심사 통과가 어려워요. 알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래도 해야 해요. 시설장은 미경을 쳐다봤다. 진지한 눈빛, 포기하지 않는 눈빛. 알겠어요.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미경은 시설을 나왔다. 결과가 어떻든. 일주일이 지났다. 연락이 없었다. 2주일, 한 달. 여전히 없었다. 미경은 기다렸다. 일용직을 계속했다. 돈을 모았다. 조금씩. 언젠가 집을 구하기 위해. 어느 날 저녁 시설에서 전화가 왔다. 미경 씨, 심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탈락하셨어요. 죄송해요. 미경의 가슴이 철렁했다. 예상했지만 실망스러웠다. 이유가 뭔가요? 주거 불안정, 경제력 부족,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어요. 그렇군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조건이 개선되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미경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실패했다. 첫 번째 시도에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군인은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시도한다. 조건을 개선한다. 그리고 성공한다. 미경은 일어났다. 결심을 다졌다. 집을 구하자. 정규직을 찾자. 그리고 다시 신청하자.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었다. 미경은 변했다. 목표가 생겼으니까. 아기를 데려오기. 그러려면 조건을 갖춰야 했다. 첫 번째, 집. 미경은 고시원을 알아봤다. 가장 저렴한 곳. 월세 30만 원. 보증금 없는 곳. 작았지만 지붕이 있었다.
잠잘 수 있었다. 일용직으로 한 달 200만 원을 벌었다. 30만 원은 월세, 50만 원은 생활비, 나머지 120만 원은 저축. 빡빡했지만 가능했다. 2달 후 미경은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2평 남짓한 공간, 침대, 책상,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미경에게는 궁전 같았다. 공원 벤치보다 나았다. 주소가 생겼다. 주민등록도 옮겼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충족했다. 두 번째, 정규직. 미경은 구인 사이트를 뒤졌다. 청소, 시설관리 지원 가능한 곳에 모두 지원했다. 이력서를 수십 장 보냈다. 대부분 탈락했다. 나이, 경력, 학력 모두 불리했다. 하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석 달째 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복지센터, 시설관리 보조직, 월급 230만 원, 4대 보험 포함, 면접을 봤다. 센터장이 물었다. 군 경력이 있으시네요? 네. 28년 복무했습니다. 어떤 보직이었나요? 보급, 시설관리, 행정 등 다양하게 했습니다. 체력은 괜찮으세요? 문제 없습니다. 센터장은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미경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규직을 얻었다. 두 번째 조건 충족. 일을 시작했다. 복지센터는 노인, 장애인, 아동을 돕는 곳이었다. 미경의 역할은 시설 관리, 청소, 수리, 물품 관리. 군대에서 하던 일과 비슷했다. 미경은 성실했다. 새벽 6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정확했다. 센터장이 칭찬했다. 미경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기본입니다. 기본이 이렇게 완벽한 사람 처음 봐요. 미경은 웃었다. 군대식 기본. 민간에서는 완벽으로 보이는 것. 반년이 지났다. 미경은 1,500만 원을 모았다. 매달 120만 원씩. 목표는 3천만 원.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초기 자금. 주말에 미경은 육아 책을 읽었다. 도서관에서 빌렸다. 아기 돌보는 법, 육아 용품, 교육 방법. 모든 걸 공부했다. 군대에서 작전 계획 세우듯 체계적으로 노트에 정리했다. 월령별 발달 단계, 필요한 물품 리스트, 예산 계획. 미경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시설장 아이가 찾아왔다. 미경은 자원했다. 제가 돌볼게요. 시설장이 놀랐다. 경험 있으세요? 없지만 배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맡겨주세요. 미경은 아기를 돌봤다.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재우고. 처음엔 서툴렀다. 하지만 빠르게 배웠다. 매뉴얼대로, 교범대로. 아기는 많이 울었다. 미경은 당황하지 않았다. 원인을 파악했다. 배고픔? 아니다. 기저귀? 아니다. 피곤함? 맞다. 재웠다. 진정됐다. 시설장이 봤다. 감탄했다. 미경 씨, 재능 있으시네요. 그냥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뿐입니다. 그게 재능이에요. 한 달간 아기를 돌봤다. 시설장이 미경을 신뢰했다. 미경 씨한테 맡기면 안심이에요. 미경은 자신감이 생겼다. 할 수 있다. 아기를 키울 수 있다. 1년이 지났다.
미경은 3천만 원을 모았다.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작지만 방이 하나 더 있었다. 아기 방으로 쓸 수 있었다. 집을 꾸몄다. 간단하게. 침대, 소파, 식탁. 그리고 아기 침대도 샀다. 미리 준비하며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주소, 직업, 수입, 집. 이제 다시 신청할 차례였다. 미경은 아동보호시설에 전화했다. 입양 재신청하고 싶습니다. 미경 씨요? 조건이 개선됐나요? 네. 정규직에 집도 있어요. 그럼 서류 다시 제출하세요. 미경은 서류를 작성했다. 이번엔 빈칸이 없었다. 직업복지센터 시설관리 정규직, 월 수입 230만 원, 재산저축 2,500만 원. 제출했다. 심사를 기다렸다. 한 달 후 연락이 왔다. 1차 서류 통과하셨어요. 가정 방문 심사 받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심사관이 왔다. 미경의 집을 봤다. 작지만 깨끗했다. 정리정돈이 완벽했다. 아기 침대도 준비되어 있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왜 입양하고 싶으세요? 미경은 대답했다. 솔직하게 아기를 발견한 것, 책임감, 그리고 미숙의 마지막 말. 군인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전 더 이상 군인은 아니지만 지켜야 할 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심사가 끝났다. 또 기다렸다. 2주일. 전화가 왔다. 합격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미경의 가슴이 뛰었다. 성공했다. 마침내. 언제 데려갈 수 있나요? 서류 절차 마치면 한 달 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경은 주저앉았다. 기쁨이 아니라 책임감. 무거운 책임감. 이제부터 한 생명을 책임진다. 평생. 미경은 준비했다. 더 철저하게. 아기용품을 샀다. 분유, 기저귀, 옷, 장난감. 리스트대로. 한 달 후 미경은 시설로 갔다. 마지막 서류에 사인했다. 입양 동의서. 법적 보호자. 윤미경. 아기를 안았다. 1년 반 만이었다. 아기는 컸다. 돌이 지났다. 걷기 시작했다. 미경을 봤다. 기억하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미경은 속삭였다. 아기는 웃었다. 처음으로. 미경은 아기를 안고 시설을 나왔다. 새로운 시작. 윤미경과 아기. 아니, 이제 이름이 필요했다. 이름. 서준이라고 할게. 윤서준.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경 품에 안겨 있었다.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 하지만 이제 둘의 집. 가족의 집. 미경은 서준을 침대에 눕혔다. 서준은 눈을 감았다. 잠들었다. 평화롭게. 미경은 옆에 앉아 서준을 봤다. 작은 얼굴. 부드러운 숨소리. 따뜻한 존재. 잘 키울게. 약속해. 미경은 다짐했다. 군대에서 선서하듯. 진지하게. 평생의 명령. 아니, 선택. 서준이 집에 온 지 6개월이 지났다. 돌이 지난 아이는 빠르게 성장했다. 걷기 시작했고 간단한 단어를 말했다. 엄마, 밥, 물.
미경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미경은 서준을 데리고 출근했다. 복지센터에 아이 돌봄 공간이 있었다. 센터장이 허락했다. 괜찮아요. 다른 직원들도 가끔 아이 데려와요. 서준은 돌봄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았다. 조용한 아이였다. 울지 않았다. 말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관찰력은 뛰어났다. 주변을 계속 살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물건의 위치를. 미경은 일을 했다. 시설 관리, 청소, 점검, 수리. 반복적인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했다. 서준을 위해,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어느 날 오전 센터에 문제가 생겼다. 물류 창고가 마비되었다. 생필품을 보관하는 곳. 라면, 쌀, 생수, 옷, 이불. 지역 취약계층에 배분하는 물품들. 창고 담당자가 그만뒀다. 갑작스럽게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일주일간 공백. 그 사이 물품이 쏟아져 들어왔다. 기부 물품, 정부 지원 물품. 정리되지 않았다. 쌓이기만 했다. 센터장이 미경을 불렀다. 미경 씨, 창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네. 임시로라도. 일주일만. 미경은 창고로 갔다. 문을 열었다. 혼돈이었다. 박스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분류도 안 되어 있었다. 통로도 막혔다. 물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건, 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군 보급 창고가 떠올랐다. 예전에 본 적이 있었다. 관리가 안 된 창고. 미경이 정리했었다. 일주일 만에. 할 수 있어. 미경은 소매를 걷었다. 작전 시작. 먼저 현황 파악. 미경은 노트를 꺼냈다. 창고를 돌며 기록했다. 물품 종류, 수량, 위치. 모두 2시간 걸렸다. 리스트가 완성됐다. 다음은 분류. 미경은 창고를 구역으로 나눴다. 어구역 식품, B구역 의류, C구역 생활용품, D구역 긴급구호품. 표지판을 만들었다. 종이에 크게 적어서 벽에 붙였다. 그리고 물품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나씩 체계적으로. 점심시간. 미경은 서준을 데리러 갔다. 돌봄실 선생님이 말했다. 서준이 오늘 그림 그렸어요. 그림이요? 네. 보여드릴게요. 종이를 꺼냈다. 서준이 그린 그림. 크레용으로 선과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네모박스 여러 개. 그 사이를 잇는 화살표. 그리고 숫자들. 미경은 그림을 받아들었다. 자세히 봤다. 심장이 뛰었다. 이거 창고잖아. 미경은 중얼거렸다. 서준이 그린 건 창고 배치도였다. 물품 위치와 이동 동선. 화살표는 효율적인 경로를 표시했다. 숫자는 우선순위 같았다. 서준아, 이거 어떻게 그린 거야?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경을 봤다. 맑은 눈빛. 미경은 그림을 가지고 창고로 돌아갔다. 서준도 데려갔다. 서준은 창고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미경이 정리한 걸 봤다. 고개를 저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표시. 뭐가 잘못됐어? 서준은 미경 손을 잡고 어구역으로 갔다. 식품구역.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쌀박스들. 이게 뭐? 서준은 쌀박스를 밀었다. 옮기려는 듯. 미경은 이해했다. 쌀이 무거워서
아래쪽에 있어야 한다는 뜻. 맞네. 무거운 게 아래, 가벼운 게 위. 미경은 재배치했다. 서준이 가리키는 대로. 쌀과 생수는 아래, 라면과 과자는 위. 논리적이었다. 다음은 동선. 서준은 통로를 가리켰다. 너무 좁았다. 미경은 박스를 옮겨 통로를 넓혔다.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는 표시. 2시간 동안 서준의 지시를 따랐다. 미경은 놀랐다. 돌진한 아이가 어떻게 이런 걸 아는지. 이건 체계야. 타고난 거야. 미경은 깨달았다. 서준에게는 본능적으로 질서를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어디서 온 능력인지 모르지만 분명했다. 오후 내내 작업했다. 저녁이 되자 창고는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구역별 분류, 효율적인 동선, 명확한 표지. 군 보급 창고 수준이었다. 센터장이 왔다. 창고를 봤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하루 만에? 서준이 도와줬어요. 서준이가요? 미경은 서준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센터장이 봤다. 놀라움이 얼굴에 드러났다. 이거 서준이가 그렸어요? 네. 천재 아니에요? 미경은 웃었다. 그냥 체계를 아는 것 같아요. 센터장은 서준을 쳐다봤다. 서준은 무표정으로 서 있었다. 센터장이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서준아, 너 대단하구나.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다음 날 소문이 퍼졌다. 센터 창고가 완벽하게 정리됐다고. 미경이 했다고. 하루 만에 다른 부서 직원들이 찾아왔다. 창고를 구경했다. 감탄했다.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군대식으로요.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미경은 방법을 알려줬다. 구역 분류, 동선 설계, 재고 관리. 직원들은 메모했다. 일주일 후 정식 창고 담당자가 왔다. 젊은 남자. 창고를 보고 놀랐다. 이거 누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임시로 했어요. 미경이 답했다. 대단한데요? 물류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군대에서 보급 담당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시스템 그대로 유지할게요. 완벽해요. 미경은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다. 시설 관리. 하지만 센터장이 다시 불렀다. 미경 씨,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창고 담당으로 전환하시는 게 어때요? 급여도 올려드릴게요. 하지만 전 시설 관리가. 미경 씨가 창고 관리에 더 재능 있어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미경은 고민했다. 창고 담당. 나쁘지 않았다. 실내 업무였고 서준과 가까이 있을 수 있었다. 해볼게요. 좋아요. 다음 달부터 시작하세요. 그날 저녁 미경은 서준과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이고 재웠다. 서준은 금방 잠들었다. 순한 아이였다. 미경은 소파에 앉아 서준이 그린 그림을 다시 봤다. 창고 배치도, 화살표와 숫자, 체계적인 사고. 이 아이는 누구일까? 미경은 궁금했다. 서준의 부모는 누구였을까? 왜 버렸을까? 그리고 서준은 왜 이런 능력을 가졌을까? 질문은 많았다. 답은 없었다. 하지만 미경은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서준과 함께하는 지금. 미경은 그림을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서준이 크면 보여줄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걸 그렸다고. 창밖으로 밤이 깊어갔다. 미경은 서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서준을 봤다. 평화로운 얼굴. 잘 자, 서준아. 속삭이며 이불을 덮어줬다. 서준은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미경도 웃었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일도, 육아도, 일상도. 미경은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하지만 모르고 있었다. 폭풍 전야라는 것을, 곧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것을. 한 달 후 센터에 귀빈이 방문했다. 구청 관계자와 후원 기업 임원들. 시설 점검 차원이었다. 센터장이 안내했다. 각 부서를 돌며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창고에 도착했다. 여기가 물류 창고입니다. 최근에 시스템을 개편했어요. 문을 열었다. 방문객들이 들어갔다. 창고를 둘러봤다. 모두 감탄했다. 정리가 완벽하네요. 구역별 분류도 명확하고 동선 설계가 효율적이에요. 센터장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희 직원 윤미경 씨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군 출신이셔서 보급 관리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방문객 중 한 명이 미경에게 다가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명함을 건넸다. 대형물산 최상무입니다. 인상적이네요. 미경은 명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혹시 컨설팅 의뢰 받으세요? 저희 회사 물류센터도 개선이 필요해서요. 죄송하지만 본업이 있어서요. 아쉽네요. 연락처라도 주실 수 있나요? 미경은 거절하려다 센터장의 눈빛을 봤다. 센터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명함을 주고받았다. 방문단은 곧 떠났다. 점심시간 미경은 서준을 데리러 갔다. 돌봄실로. 서준은 다른 아이들과 블록을 쌓고 있었다. 혼자서 체계적으로 색깔별로 크기별로 분류해서 서준아 밥 먹으러 가자. 서준이 미경을 봤다. 일어났다. 손을 잡았다. 둘은 센터 식당으로 갔다.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최상무였다. 아직 센터에 있었다. 또 뵙네요. 점심 같이 해도 될까요? 미경은 당황했다. 네. 최상무가 앉았다. 서준을 봤다. 잠시 멈췄다. 표정이 굳었다. 뭔가 본 것 같았다. 아드님이세요? 네. 이름이 윤서준이요. 최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포크를 떨어뜨렸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식은땀이 났다. 서준을 계속 쳐다봤다. 확인하듯. 혹시 아이 친부모님은? 미경은 경계했다. 왜 묻는가? 모릅니다. 입양했어요. 입양이요? 네. 공원에서 발견했어요. 유기된 아이였어요. 최상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계산하는 표정. 나이, 시기, 장소. 언제요? 2년 전쯤요. 최상무가 숨을 들이켰다. 확신하는 눈빛. 뭔가 알아낸 것 같았다. 아이 아버지는 혹시 윤민호 아니었나요? 미경의 심장이 멎었다. 윤민호. 오빠의 이름. 죽은 오빠. 뭐라고요? 윤민호. 3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 어떻게 그 이름을. 최상무는 서준을 다시 봤다. 눈, 코, 입.
특징을 확인했다. 이 아이, 윤민호를 닮았어요. 정확히. 미경은 숨이 막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경 씨가 윤민호와 무슨 관계세요? 제 오빠였어요. 최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 아이는 조카네요. 윤민호 아들. 미경은 주저앉을 것 같았다. 서준이 오빠의 아들, 조카? 확실해요? 거의 확실합니다. 윤민호는 3년 전 아들이 있었어요. 생후 얼마 안 된. 하지만 사고 후에 아이가 사라졌어요. 아내도 사라졌고. 사고가 뭐였는데요? 최상무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목소리를 낮췄다. 교통사고로 알려졌지만 아니었어요. 살해당한 거예요. 미경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요? 윤민호가 회사 비리를 알았어요. 횡령, 뇌물, 폭로하려 했죠. 그래서 제거당한 거예요. 누가? 회사 고위층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경은 호흡이 가빠졌다. 오빠가 살해당했다고? 그리고 서준이 오빠의 아들이라고?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아이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오늘 서준이를 보고 확신했어요. 윤민호 아들이 맞아요. 미경은 서준을 봤다. 서준은 밥을 먹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증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윤민호가 남긴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왜 당신한테? 저도 피해자예요. 회사에서 밀려났어요. 윤민호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최상무는 명함을 다시 꺼냈다. 뒷면에 전화번호를 적었다. 이거 개인 번호예요. 연락 주세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미경은 명함을 받았다. 최상무는 일어났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이 서준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위험하다는 것. 최상무가 떠났다. 미경은 혼자 남았다. 서준과 식당은 고요했다. 하지만 미경의 머릿속은 폭풍이었다. 오빠, 윤민호, 군인이었다. 미경보다 5살 위. 전역 후 대기업에 취직했다. 결혼도 했다. 행복해 보였다. 그러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 장례식에 미경도 갔다. 슬펐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았다. 사고라고 믿었다. 근데 살해였다고? 비리 때문에? 그리고 서준. 오빠의 아들. 조카. 미경은 서준을 안아들었다. 서준은 미경을 봤다. 맑은 눈빛. 순수한 눈빛. 괜찮아. 엄마가 지킬게. 속삭였다. 서준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미경에게 안겼다. 미경은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자.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서준을 지키자.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이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미경은 준비했다. 군인처럼. 그날 밤 미경은 서준을 재우고 최상무에게 전화했다. 개인 번호로. 여보세요? 저 윤미경입니다. 기다렸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요? 내일 저녁. 조용한 곳에서.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경은 서준을 이웃에게 맡겼다. 신뢰할 수 있는 할머니. 가끔 부탁하는 분. 최상무가 지정한 장소로 갔다.
외곽의 작은 카페. 사람이 없었다. 최상무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경은 다가가 앉았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최상무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두꺼웠다. 이게 윤민호가 남긴 자료예요. 회사 횡령 증거, 비자금 조성 내역, 뇌물 수수 리스트. 미경은 서류를 받았다. 훑어봤다. 복잡했다. 숫자, 날짜, 이름들. 이걸 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이 윤민호 동생이니까요. 그리고 서준이 윤민호 아들이니까. 확실한 거예요? 서준이 오빠 아들이라는 게. 최상무는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남자는 미경 오빠 윤민호였다. 아기는 서준과 닮았다. 이 사진은 3년 전 거예요. 윤민호가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아들 태어났다고. 미경은 사진을 확대했다. 아기 얼굴. 서준이 맞았다. 눈, 코, 입. 모두 같았다. 아내는요? 오빠 아내는 어디 있어요? 모릅니다. 사고 후에 사라졌어요. 아마. 최상무는 말을 멈췄다. 미경이 이어갔다. 죽었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민호와 함께 제거됐을 수도. 미경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솟았다. 오빠를 죽이고 올케도 죽이고 서준은 버렸다. 누가 이런 짓을. 누구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요. 최상무는 서류 맨 뒤 페이지를 펼쳤다. 사진이 있었다. 중년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형물산 부회장 강석주. 이 사람이요? 네. 강석주. 회사 2인자예요. 횡령의 주범이고 윤민호가 폭로하려던 대상이에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했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어요. 강석주가 경찰과 검찰에 인맥이 있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직접 싸워야죠. 법으로. 어떻게요? 최상무는 설명했다. 민사소송. 윤민호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서준의 상속권 주장. 복잡했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위험해요. 강석주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오빠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요. 최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증인으로 나설게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윤민호는 제 친구였어요. 그리고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망친 그들에게. 두 사람은 악수했다. 동맹.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음 날 미경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무료 법률 상담소. 사연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어려운 사건이에요. 증거가 약하고 상대가 강해요. 그래도 해야 해요. 각오하세요. 오래 걸리고 힘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소송을 준비했다. 서류를 모았다. 증거를 정리했다. 증인을 섭외했다. 최상무 외에도 윤민호와 일했던 동료 몇 명이 협조했다. 한 달 후 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윤민호 사망 진상규명 및 손해배상 청구.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 기사가 났다. 대기업 횡령 의혹, 내부 고발자 의문사. 여론이 들끓었다.
대형물산은 부인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강석주는 반소를 제기했다. 명예훼손. 미경을 고소했다.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법정에서 첫 재판. 미경은 법정에 섰다. 서준은 집에 두고 왔다. 재판정은 무거운 분위기였다. 판사가 입장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미경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윤민호는 횡령을 알고 고발하려 했고 그로 인해 살해당했다. 증거는 최상무가 제출한 서류와 증언. 상대 변호사가 반박했다. 단순 교통사고, 음모론, 증거 불충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시간, 첫 재판은 증거 심리로 끝났다. 재판정을 나서는 미경을 기자들이 에워쌌다. 윤민호 씨와 무슨 관계세요? 동생입니다. 아이는 윤민호 씨 아들이 맞나요? 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기자들은 계속 질문했다. 미경은 답하지 않고 떠났다. 집으로 돌아왔다.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웃 할머니가 돌봐주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물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할머니가 갔다. 미경은 서준을 안았다. 서준은 미경 품에 안겼다. 엄마, 어디 갔어? 일 보러 갔어. 언제 와? 이제 왔잖아. 서준은 웃었다. 순수한 웃음. 미경도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싸워야 할까? 얼마나 더 버텨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오빠를 위해, 서준을 위해, 진실을 위해. 미경은 서준을 재우고 소파에 앉았다. 윤민호 사진을 봤다. 군복 입은 오빠, 웃고 있는 오빠. 오빠 꼭 밝혀낼게. 진실을. 속삭였다.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경은 느꼈다. 오빠가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다. 증거 심리, 증인 신문, 전문가 감정. 복잡하고 지루한 과정. 미경은 매번 출석했다. 일을 쉬고 서준을 맡기고 법정에 섰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최상무도 증인으로 섰다. 윤민호가 남긴 자료를 제출했다. 횡령 증거. 하지만 상대 변호사는 반박했다. 조작 가능성, 출처 불명. 다른 증인들도 나왔다. 윤민호 동료들. 하지만 기억이 흐릿했다. 3년 전 일이니까. 재판은 미경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증거가 약했다. 결정적인 게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미경은 변호사와 통화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기기 어려워요. 왜요? 증거가 부족해요. 강석주 측이 더 유리해요. 그럼 어쩌라고요? 합의를 고려하세요. 상대가 제안할 수도 있어요. 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합의. 돈으로 입을 막는 것. 오빠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다. 미경은 창밖을 봤다. 밤이 깊었다. 다음 날 예상대로 상대 측에서 연락이 왔다. 강석주 변호사였다. 합의하시죠. 10억 드리겠습니다. 거절합니다. 20억은 어때요? 안 됩니다. 그럼 얼마 원하세요? 돈이 아니에요. 진실이 필요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이기기 어려워요. 그냥 돈 받고 조용히 사세요. 싫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무슨 뜻이에요? 서준이요. 윤민호 친아들이라는 게 밝혀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협박이었다. 미경은 화가 났다. 위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충고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다. 미경은 떨렸다. 분노와 두려움. 서준이 위험하다니. 그날 밤 누군가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밤 11시. 미경은 경계하며 문을 열었다. 체인은 걸어둔 채 밖을 봤다. 최상무였다. 왜 이 시간에? 급한 일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미경은 문을 열었다. 최상무가 들어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이에요? 강석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뭐요? 서준이를 타깃으로. 친자 확인 소송 준비 중이래요. 친자 확인이요? 네. 서준이가 윤민호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 맞으면 상속권 문제가 생겨요. 미경은 이해했다. 윤민호는 대형물산 직원이었다. 회사 주식도 있었다. 퇴직금도 있었다. 서준은 그걸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래서요? 강석주는 그걸 막으려고 해요. 서준이가 윤민호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할 거예요. DNA 검사하면 밝혀지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윤민호 DNA 샘플이 없어요. 화장했으니까. 미경은 당황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나?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당신이요. 저요? 네. 당신도 윤민호 동생이니까 DNA가 비슷해요. 검사하면 서준이가 당신 조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검사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강석주가 방해할 거예요. 압력을 넣을 거예요. 어떻게요? 최상무는 망설이다 말했다. 당신 양육권을 문제 삼을 거예요. 양육권이요? 네. 당신이 입양한 게 불법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서류 위조, 허위 신고 등등. 미경은 화가 났다. 말도 안 돼요. 제대로 절차 밟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트집 잡으려 들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다툴 거예요. 미경은 주저앉았다. 모든 게 복잡해졌다. 어떻게 해야 해요? 선택하세요. 합의하고 조용히 살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지. 미경은 서준 방을 봤다. 서준은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전 싸울 거예요. 확실해요? 네. 오빠를 위해서, 서준을 위해서. 최상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두 사람은 작전을 짰다. DNA 검사 신청, 증거 보강, 언론 플레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다음 주 미경은 법원에 DNA 검사를 신청했다. 서준과 미경의 DNA 비교, 친족관계 확인. 강석주 측은 반대했다. 하지만 판사는 허가했다. 필요한 절차라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서준과 미경은 고모 마이너스 조카 관계가 맞았다. 99.9% 확률. 미경은 안도했다. 증명됐다. 서준이 오빠의 아들이라는 것. 하지만 강석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수를 썼다. 양육권 소송. 미경이 서준을 키울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미경은 노숙자 출신이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며 서준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 미경은 분노했다. 하지만 반박해야 했다. 법정에서 재판일. 미경은 증인석에 섰다. 강석주 변호사가 질문했다. 윤미경 씨, 2년 전 노숙자였죠? 네. 그런 사람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나요? 지금은 정규직이고 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하잖아요. 언제 또 직장을 잃을지 모르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더 위험해요. 정가도 있고 정가는 없습니다. 군 복무 중 징계는요? 미경은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지? 20년 전 일인데 사소한 징계였습니다. 사소하든 아니든 기록은 남아요. 당신은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미경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관련 없는 질문입니다. 판사가 받아들였다. 인정합니다. 다른 질문하세요. 강석주 변호사는 방향을 바꿨다. 서준이를 사랑하세요? 당연하죠. 그럼 서준에게 최선을 원하죠? 네. 그럼 당신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맞지 않나요? 미경은 할 말을 잃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준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하지만 앞으로는요? 만약 당신이 아프면? 일을 잃으면?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석주 변호사는 마무리했다.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양육권을 포기하세요. 재판이 끝났다. 미경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서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서준이 달려왔다. 미경을 안았다. 미경도 안았다. 눈물이 났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서준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미경은 결정했다. 마지막 카드를 쓰기로. 서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다음 재판일. 미경은 판사에게 요청했다. 서준이를 증인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판사는 난색을 표했다. 아이가 너무 어려요. 하지만 서준이 의견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3살입니다. 3살이면 진술 능력이. 서준이는 특별합니다. 말을 잘해요. 판사는 고민했다. 그리고 허락했다. 짧게만 하세요. 서준이 법정에 들어왔다. 작은 키, 큰 눈, 두리번거렸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서준아, 엄마가 누구야? 서준은 미경을 가리켰다. 저 사람. 이름이 뭐야? 엄마. 다른 이름은? 서준은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는 엄마야. 방청객들이 웃었다. 판사도 미소 지었다. 엄마 좋아? 응. 왜? 엄마는 날 지켜줘. 항상. 그 말에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판사는 마지막 질문을 했다. 엄마랑 계속 살고 싶어? 서준은 또박또박 대답했다. 응. 이 사람은 내 엄마야. 법정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서준의 순수한 목소리만 울렸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나가도 돼. 서준은 미경에게 갔다. 안겼다. 미경은 꽉 안았다. 재판은 휴정되었다.
판결은 일주일 후 미경은 집으로 돌아와 서준을 재웠다. 그리고 기다렸다. 결과를. 일주일은 연 것 같았다. 하지만 마침내 판결일이 왔다. 미경은 법정에 섰다. 판사가 입장했다.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 윤미경의 양육권을 인정한다. 서준이는 윤미경과 계속 생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미경은 무릎이 풀렸다. 이겼다. 지켰다. 서준을. 법정을 나서는 미경을 기자들이 에워쌌다. 하지만 미경은 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준을 안고 떠났다. 집으로 돌아왔다. 서준을 내려놓았다. 서준은 웃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미경도 웃었다. 진짜 웃음. 오랜만에. 판결 후 일주일 미경은 복지센터 센터장에게 불려갔다. 미경 씨,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시에서 재난물자 관리 자문 자리를 만들었어요. 미경 씨 추천하려고요. 자문이요? 네. 각 구청, 복지시설의 물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일이에요. 미경 씨 경험이 딱이에요. 급여는요? 연봉 4천. 공무직이에요. 미경은 놀랐다. 4천만 원.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정말 제가 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미경 씨만큼 적합한 사람 없어요. 미경은 수락했다. 새로운 시작. 더 나은 미래. 한 달 후 미경은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각 시설을 돌며 창고를 점검했다. 비효율을 찾아내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군 보급 경험이 빛을 발했다. 시설 담당자들은 감탄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경은 뿌듯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서준도 성장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친구는 많지 않았다. 조용한 성격이었으니까. 하지만 선생님들은 서준을 좋아했다. 서준이는 정리정돈을 잘해요. 블록도 항상 색깔별로 정리하고. 체계적인 아이네요. 네. 특별해요. 어느 날 서준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미경에게 보여줬다. 엄마, 이거 봐. 그림은 집이었다. 작은 집. 그 안에 2사람. 엄마와 서준. 예쁘다. 우리 집이구나. 응. 엄마랑 나. 미경은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자석으로. 매일 보고 싶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2년. 미경과 서준은 평화롭게 살았다. 더 이상 위협은 없었다. 강석주는 다른 혐의로 구속됐다. 횡령, 배임. 윤민호 사건은 재수사됐다. 진실이 밝혀졌다. 언론은 미경을 인터뷰했다. 어떤 기분이세요? 오빠를 위해 뭔가 했다는 것. 그게 위안이에요. 서준이는요?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해요. 앞으로 계획은? 서준이 잘 키우는 거요. 그게 전부예요. 미경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키는 사람이었다. 서준을, 일상을, 평화를. 어느 날 아침 미경은 서준을 학교에 데려다 줬다. 초등학교 1학년. 서준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조금 큰 가방. 무겁지 않아? 괜찮아. 수업 잘 들어. 응. 엄마도 일 잘해. 서준은 학교로 들어갔다. 미경은 그 모습을 봤다. 작은 등, 큰 가방,
성장하고 있는 아이. 미경은 돌아서서 걸었다. 출근길. 하늘은 맑았다. 바람이 불었다. 상쾌했다. 나는 군에서 나라를 지켰고 지금은 한 사람의 삶을 지킨다. 미경은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을 군인에서 엄마로, 명령에서 선택으로, 규율에서 사랑으로 모든 게 달랐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지킨다는 것, 책임진다는 것, 끝까지 함께한다는 것. 미경은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단순하지만 충만한 행복. 사무실에 도착했다. 동료들이 인사했다. 미경 씨 오셨어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어디 점검 가세요? 서대문 복지관이요. 화이팅! 미경은 가방을 들고 나갔다. 일터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저녁 미경은 서준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 서준이 뛰어나왔다. 웃으며 엄마, 학교 어땠어? 좋았어. 친구도 사귀었어. 정말? 누구? 민수. 같이 블록 쌓았어. 잘했네. 둘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엄마, 저녁 뭐 먹어? 뭐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알았어. 해줄게.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다. 서준은 숙제를 했다. 미경은 부엌에서 요리를 했다.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오늘 있었던 일들.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들. 엄마 나중에 커서 뭐 될까? 뭐가 되고 싶은데? 엄마처럼. 엄마는 뭔데? 사람 도와주는 사람. 미경은 웃었다. 그래. 그거 좋다. 식사 후 서준을 씻기고 재웠다. 이불을 덮어주고 책을 읽어줬다. 서준은 금방 잠들었다. 미경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미경은 보지 않았다. 그냥 배경음으로 창밖을 봤다. 도시의 불빛들, 사람들의 삶, 각자의 이야기. 미경도 이제 그 중 하나였다. 특별하지 않은, 하지만 소중한.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였다. 최상무였다. 잘 지내시죠? 다음 주에 서준이 생일 축하해 줄게요. 미경은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꼭 오세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미경은 눈을 감았다. 평화. 오랜만에 느끼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됐다. 증명하지 않아도 됐다. 그저 살면 됐다. 서준과 함께. 미경은 일어나 서준 방으로 갔다. 침대 옆에 앉았다. 서준의 평화로운 얼굴을 봤다. 잘 자, 서준아. 사랑해. 속삭였다. 서준은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미경도 웃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거창하지 않은 하지만 확실한. 군인으로 살 때는 명령이 있었다. 지금은 선택이 있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서준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일을 하고 저녁을 함께하는 것. 그게 미경이 선택한 삶이었다. 후회 없는 선택. 미경은 서준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오빠 잘 지내죠?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서준이도요. 마음속으로 말했다.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경은 알았다.
오빠가 웃고 있다는 것을. 미경은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깊고 편안한 잠. 내일도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좋았다. 반복이 주는 안정. 평범함이 주는 행복. 윤미경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 서준을 키우고 일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니까. 서준이 있으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으로 미경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